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자, 처음에는 누가 집값을 올렸나라는 제목으로 썼다가 그러면은 너무 이게 탓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엇이 집값을 올리게 하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년간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매매가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상승률이 26.76%래요. 그래서 이때 지난 20년간 2006년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러면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가장 많이 하락한 시기가 2022년이고요. 전국 매매가가 4.77%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집값을 많이 올리지 않은 것으로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시기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많이 하락한 시기가 2022년이고 전국 매매가가 이만큼이나 4.77%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더 이제 실감이 납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때도 가격이 올랐다가 노무현 정부 때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그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아마 이때 이제 제가 조금 그 전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이때 좀 많이 괜찮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또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부동산 가격 살리기를 위한 시장 살리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다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2022년도에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 컸습니다. 자, 정권별 정책과 기준금리 변화를 봤을 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4.25%에서 5%대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각종 그 주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하향세를 겪게 됩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하향을 하고 좀 안정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세율을 완화하고 고가주택 기준 조정가를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고 이런 등의 그 투기 지역도 해제하고 막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썼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준금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5%에서 2.7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낮아지고 그랬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도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하고 재건축 연한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이런 이제 정책을 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많이 살아났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자, 금리가 완전 저금리였습니다. 저금리였는데, 자, 부동산 좀 사라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 이제 아파트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하던 그런 시기라서 지금 사면 안 된다. 부동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머뭇거리고 막 그러던 시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나서 뭐 몇 천만 원씩,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막 몇 억씩 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근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 해서 상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요. 자, 그리고 규제 지역을 또 확대를 합니다. 서울 25개구가 규제 지역에 묶이게 되고 가천시, 세종시까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도 이제 규제 지역에 가천시하고 세종시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시켰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좀 잡기 위해서 좀 애를 썼는데요. 자, 하지만 공급을 하겠다라고 많은 발표가 있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때 금리도 상당히 낮았어요. 그 저금리에 그런 데다가 유동성까지 풍부하던 시기라서 돈을 많이 풀던 시기라서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따라서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는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런 발표가 이틀 전에 났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금 상승세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론이고, 자, 금리가 내려간다고 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각 정권 때마다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무엇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이 적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금리가 내려가서 저금리면 대출하기가 용이하니까 부담이 별로 되지 않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복잡한 요소들이 뭉쳐져서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전혀 이론과 좀 상반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누가 잘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나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로벌 경제 여건에서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훅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야, 이거 글로벌 경제 여건인데 로벌 경제 여건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 경제 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고 글로벌 상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꺾인 부분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한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상황만 보면 안 되고 항상 글로벌 경제 상황도 같이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금리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도 함께 봐야 되고요.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리여야 되지 또 너무 높은 금리라면 부담이 꽤 많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금리도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는 돈이 얼마만큼 많이 풍부하게 시장에 돌아다니느냐.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제일 뻑하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즉 돈이 얼마만큼 풀리느냐 아니면 시장에 돈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쪼그라드느냐,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금리가 높고 그리고 뭐 유동성 부분이 정가는 좀 다르고 다른 부분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또 유별나게 또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가 이제 성장할 때, 그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 성장할 때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집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도시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서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부동산 좀 사라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인구는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팽배했던 시기라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5억, 6억 하던 아파트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싹 다 사라졌죠. 그때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가장 그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항상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팔아버렸더니 10년 후에 그게 10배로 올라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 수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에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수요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지금 집 사면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 수요를 살펴봤더니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주택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아무리 가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까지도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정책 부분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금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부동산을 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세제 정책과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이제 주거 트렌드. 한때는 전원주택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많이 꺾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주거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거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1인 2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로
시골로 빠졌던 그런 기촌했던 분들이 오히려 도시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